아사, 굶어서 죽는 것. 2025년 일본에서 16세 소녀가 극심한 저영양 상태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망 직전 소녀의 몸무게는 불과 20kg. 그리고 이듬해인 2026년 6월 17일 소녀의 어머니는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사건이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채 시민의 자유를 박탈한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소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짓밟은 일본 최악의 인질사법 사건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혁오현을 상대로 약 1억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걸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현대사회에서 16세 소녀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다룰 사건은 최근 일본 사회와 사법제도에 거대한 충격을 안긴 16세 소녀 루나 아사 사건입니다. 소녀의 이름은 루나. 루나는 어머니가 책임자로 운영하던 혁오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스태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시설 이용자들을 형제 자매처럼 보며 자란 루나에게 복지 현장은 아주 익숙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루나는 또래들처럼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장애인 지원 관련 자격을 취득해 이 일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평소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했던 아주 밝고 다정한 성격의 소녀였습니다. 그러던 2025년 2월 15일 시설에서 열린 작은 발렌타인데이 행사가 루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당시 행사장에는 직원과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3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도중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여성 이용자 A씨가 갑자기 흥분하며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환경을 힘들어했던 A씨는 급기야 주변의 다른 이용자를 물려고 돌진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루나와 30대 남성 직원 Y씨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급히 다가갔습니다. 루나는 A씨에게 안 돼 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입이 타인을 향하지 못하도록 턱 부근에 손을 대어 제지했습니다. 유족과 변호인단은 이것이 결코 턱을 때리거나 강하게 누른 폭행이 아니라 추가적인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 현장에서 행해지는 제지이자 지원 행위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날의 소동은 별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약 2달 뒤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또 다른 지적장애인 이용자 B씨가 시청의 장애복지부서와 상담을 하던 중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루나가 한 행동이 어쩌면 학대였을지도 모른다. 이 발언은 피해자로 지목된 A씨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었고 결국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목된 날로부터 4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경찰이 16세 루나를 찾아왔습니다. 2025년 6월 17일 이른 아침 경찰관 6명이 예고도 없이 루나가 일하던 시설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현장에 없었던 루나의 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30분 안에 갈 테니 제발 보호자인 저를 기다려달라 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설에 도착했을 때 16세의 루나와 남성 직원 Y씨는 이미 연행된 뒤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 경찰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소녀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는 몇 가지 의문들이 남습니다. 첫째, 루나는 주거와 근무지가 명확한 16세 미성년자였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된 지 이미 4달이나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아 보였습니다. 둘째, 수사의 신중함 문제입니다. 유족 측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경찰이 루나를 체포하기 전 사정을 청취한 사람은 의혹을 제기한 B씨 단 1명뿐이었습니다. 시설 내부에는 CCTV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렇다면 경찰은 마땅히 행사에 참석했던 다른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확인하고 교차 검증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검증 절차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일한 진술자인 B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진술약자였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적장애인의 진술을 다룰 때 기억과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질문 방식이나 조사 환경의 영향을 받는 피암시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진술 지원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지만 공개된 설명대로라면 경찰은 사실상 B씨 한 사람의 진술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인 16세 소녀의 자유를 빼앗아 유치장에 가두는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체포된 루나는 효고 현경 오노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루나에게는 법원의 접견 금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른 이 결정으로 인해 변호인을 제외하면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과도 만날 수 없었고 편지나 전화 같은 연락도 철저히 제한되었습니다. 가족과 변호인은 미성년자인 루나를 위해 어머니만이라도 면회할 수 있도록 접견 금지를 일부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 요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루나는 생전 처음 겪는 낯선 공간 안에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직접 만날 수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에 매일 새벽 4시 오노 경찰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운 뒤 아침이 되면 서점에서 루나가 요청한 책과 노트를 구입해 유치장 안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루나는 그 노트의 밀실 속에서 벌어진 취조 과정과 자신의 심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 속 유치장의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경찰은 루나에게 이용자의 턱을 몇 차례 때렸는지 물었습니다. 루나는 때린 적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실 네가 한 거잖아. 솔직하게 말해. 라는 범행 인정 강요뿐이었습니다. 루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자유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다잡듯 지지 않겠다는 말도 수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트 곳곳에는 16세 소녀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공포와 외로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랑 같이 편의점이라도 가고 싶어. 이런 못난 딸이라서 미안해. 내가 없어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 아이들이 걱정돼. 빨리 일하러 돌아가고 싶어. 어머니가 해주던 집밥이 먹고 싶다는 글 위에는 눈물에 얼룩져 번진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은 단순한 질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체포된 남성 직원 Y씨 역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지만 취조관은 루나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Y씨는 이미 다 자백했다. 동료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정보로 심리적 고립감을 유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족 측 폭로에 따르면 소년원을 언급하거나 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들지 말라는 취지의 압박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질문, 즉 사귀는 사람이 있냐, 좋아하는 남자 누구냐 와 같이 심리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루나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유치장의 음식을 거부하는 단식 투쟁이 아닌 갑작스러운 체포와 고립, 반복되는 취조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음식을 거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태를 강한 구금 스트레스에 따른 반응, 즉 구금 반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담당 경찰관에게 딸의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를 매일 물었습니다. 경찰은 루나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으며 그 사실이 유치장 기록에 남아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루나가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구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청구했고 법원은 허가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신명 구속은 오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극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년법의 원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라는 거대한 공권력의 톱니바퀴가 일제히 소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구금 17일째였던 2025년 7월 3일, 결국 루나의 몸이 버티지 못하고 유치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구토와 탈수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가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루나는 입원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은 뒤 다시 유치장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날 역시 어머니와의 면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7월 4일, 18일 동안 이어졌던 구금은 끝이 났고 루나는 석방된 이후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18일 만에 유치장 문을 열고 나온 딸을 마주한 어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풀려난 루나를 껴안았을 때 살이 아니라 뼈가 먼저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체포 전 루나의 체중은 37.5kg, 석방 다음날 측정한 결과는 27.7kg였습니다. 불과 18일 만에 9.8kg, 소녀가 가진 몸무게의 4분의 1이 감소한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남습니다. 바로 다음날 조건 없이 석방할 방침이었다면 탈수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던 그 전날 도대체 왜 구금을 중단하지 않고 다시 유치장으로 돌려보냈는지, 그 마지막 하루의 구금이 정말 필요했던 것일까요? 유치장 문은 열렸지만 루나를 가둔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방된 루나는 심각한 대인 기피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타인과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고 어머니가 아주 잠시만 눈앞에서 사라져도 불안해했습니다. 밤마다 취조의 기억이 악몽으로 찾아왔으며 자다가 벌떡 일어나 무서워 제발 그만해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는 공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의료진이 내린 진단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였습니다. 그리고 섭식 장애. 루나는 살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몸을 회복해서 장애인 시설의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고 평범한 일상을 꿈꿨습니다. 결코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지와 다르게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미음 한 모금조차 삼키면 곧바로 토해내는 일이 반복되었고 체중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심한 대인 공포로 인해 어머니와 떨어져 병원에 머무는 것조차 어려워 치료는 대부분 자택에서 진행되는 재택진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스스로 걷지 못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게 된 뒤에도 루나는 어머니와 함께 관할 경찰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모두 3차례였습니다. 루나가 원했던 것은 거액의 보상금이나 누군가의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제발 나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된 자신의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돌려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불기소로 끝난 사건이니 우리에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 누구도 루나에게 왜 4달 만에 영장을 들고 찾아왔는지, 왜 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막았는지, 왜 몸이 부서져 쓰러질 때까지 독방에 가두었는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루나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듣지 못한 채 점차 시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루나의 체중은 계속 줄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루나의 체중은 결국 20kg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기 약 열흘 전 재택 진료를 위해 박문아 의사가 목격한 루나의 체중은 불과 19kg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루나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든 영양을 공급하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의 모든 혈관 치료에 동의한다는 서명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극심한 저영양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 갑자기 많은 열량을 공급하면 전해질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부정맥이나 심부정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리피딩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의료진으로부터 루나에게 고열량 영양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음료와 미음, 오일 등을 이용해 루나의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주 조금씩 영양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수액 치료도 이어졌으나 심한 탈수와 쇠약으로 루나의 가느다란 혈관에는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루나는 수액 바늘이 아프다고 울면서도 치료를 거부하지 않았고 담당 의사는 루나가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치료를 받으며 버텼다고 증언했습니다. 루나는 살기 위해 먹으려 했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 12월 14일 루나는 결국 효고현의 한 종합병원 침대 위에서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인은 극심한 저영양 상태에 따른 영양장애와 쇠약사. 체포 당시 건강했던 16세 소녀는 공권력의 손에 붙잡힌 지 불과 6개월 만에 체중 19kg까지 줄어든 상태로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그런데 루나가 세상을 떠나고 3달이 지난 2026년 3월 유족들의 집으로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1년 전 시청에 학대 의혹을 신고하며 사건의 출발점이 됐던 지적장애인 이용자 B씨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B씨는 당시 루나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턱 부근에 가볍게 손을 얹어 제지했던 것이 전부였음에도 조사 과정에서 상황을 크게 전달했다며 자신이 과장해서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진술약자였고 질문 방식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된 지 한참 지난 뒤 편지를 보낸 것은 아쉬운 대처였지만 따라서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할 대상은 이 진술을 검증해야 했던 수사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왜 당일 행사장에 있던 35명의 진술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았고 왜 신고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기 전에 16세 소녀의 신병부터 확보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왜 16세 소녀에게 무슨 원수를 지었길래 이토록 가혹하고 무리한 수사를 밀어붙인 것일까요? 현재 효고 현경과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 사유와 입장에 대해 굳게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사법 언론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이토록 강압적으로 조사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몇 가지 명확한 이유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적주의에 눈먼 장애인 시설 학대 적발 성과내기 의혹입니다. 경찰이 자극적인 사회적 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무작정 영장을 신청해 피의자를 압박했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루나 개인의 가벼운 혐의를 인질 삼아 시설 전체의 운영 실태나 비리를 캐내려 했던 별건 수사 의혹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설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가장 저항하기 힘든 16세 소녀를 집중 공략했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셋째, 일본 사법의 폐쇄성입니다. 일본 형사사법 시스템 특성상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대적인 강제 수사를 시작하면 자신들의 초기 판단이 틀렸음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대신 조직의 체면을 지키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가 자백할 때까지 구금을 연장하며 수사를 밀어붙인다는 구조적 비판입니다. 결국 16세 미성년자의 생명과 보호 의무보다 조직의 실적과 관행이 우선시되면서 이러한 가혹한 취조가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효고현 군과 검찰은 자신들의 입장을 아직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루나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일본 형사사법제도의 고질적인 병폐인 인질사법이 낳은 비극적인 사례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질사법이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구금을 장기화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취조를 이어가는 일본의 수사 관행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석방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부인할수록 구금이 장기화되는 구조 속에서 사람의 신병 자체를 인질처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6월 17일 루나가 경찰에 체포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어머니는 고베 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수사를 강행한 효고현과 구금을 청구한 일본 국가, 청구 금액은 1억 921만엔,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유족 측은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 없이 체포를 감행했고 불필요한 장기 구금과 접견 금지로 자백을 압박했으며 구금 중 발생한 심각한 건강 악화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루나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효고 현경과 고베지검은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경찰에게 시민을 합법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한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만남을 차단하며 사방이 막힌 밀실에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반복해서 취조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의 본질은 무고한 시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맡겨진 힘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한 시민을 억압하고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 공권력은 대체 누가 막아야 할까요? 지난 영상에서 58년 동안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던 하카마다 이와오 씨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카마다 씨 역시 경찰의 장기간 구금과 강압적인 취조를 견디지 못한 끝에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던 범행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자백 하나로 한 인간의 인생은 58년 동안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도 인질사법이라는 오래된 병폐는 일본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이번에는 한 소녀를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과 검찰 어느 쪽도 루나 양의 죽음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나 사과를 내놓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 책임을 인정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들이 16세 소녀에게 들이댔던 것만큼이나 엄격한 잣대로 그들 자신들 역시 철저하게 조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루나 양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